한국은행이 또다시 기준금리를 인상했습니다. 사상 처음으로 4번 연속 인상한 것인데요. 금리 인상 결정 배경부터 또 우리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김대호 경제학 박사와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이제 2.5% 기준금리가 됐습니다. 0.25%포인트 올리면서 베이비 스텝을 단행했는데 먼저 그 배경을 한번 짚어볼까요? 예, 한국은행이 당초에는 0.5%를 올릴 것인가 또는 0.25%를 올릴 것인가 두 가지 방안을 놓고 고민을 상당히 많이 해왔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상대적으로 좀 비둘기파적인 덜 공세적인 0.25%의 금리 인상을 단행했는데요. 이것은 가장 큰 것은 역시 국내 물가가 계속 고공행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우리가 공적으로 물가를 억제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수단은 역시 통화 공급량을 줄이는 방법밖에 없고 그것은 한국은행의 금리 인상이 가장 유효한 수단입니다. 이제 그러면서도 급격하게 금리를 올리는 것은 또 우리 경제에 많은 부담이 줄 수 있다. 이래서 어떤 면에서는 금리를 소폭 올림으로써 물가도 잡고 또 가계 특히 그 영끌족들에 대한 경제 부담도 좀 줄여보고자 하는 나름대로의 고육지책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4번 연속으로 이제 금리를 계속해서 올리면 여러 가지 경제 주체들, 특히 빚이 많은 사람들에는 부담이 갈 수밖에 없는데요. 사상 처음으로 4번 연속 금리를 올렸다. 이 대목은 좀 과장된 표현입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개발연대, 성장연대에는 금리를 4년씩, 5년씩 계속해서 올리는 적도 많이 있었습니다. 또 금리를 계속해서 내린 적도 많이 있었고요. 다만 IMF 때 우리나라 금융 시스템을 좀 정비를 하라. 그러면서 IMF가 우리나라에 구제금융을 주면서 금융 시스템 혁파에 나섰습니다. 그때 그러니까 1999년부터 오늘날과 같은 기준금리 시스템이 도입이 됐는데요. 이 기준금리라는 것은 한국은행이 직접 금리를 올리고 내리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 목표 금리를 정해놓고 거기에 맞도록 통화량을 조절해가는 방식인데요. 그런 이제 그 통화 시스템 혁파 이후에 4번 연속이다. 뭐 그런 의미가 정확한데요. 어쨌든 이렇게 연이은 금리 인상 이것은 어쨌든 그동안에 한동안 금리 인하 기조, 통화 완화 기조에 익숙해 왔던 우리 경제에 뭐 상당한 부담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절대 숫자를 놓고 보면 금리가 지금 2.25%가 됐거든요. 이런 정도의 금리는 우리나라의 적정금리 혹은 중립금리라고 하는 경제학자들이 얘기하는 이상적인 금리 수준에 거의 이제 근접해 가는 것으로 어떻게 보면 비정상의 정상화가 되고 있다. 그런 면에서 큰 흐름에서 보면 어떤 경제 현상이 지나친 그 금융 완화 시스템에서 적정 균형점을 찾아가고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네. 이제 많은 전문가분들이 올 연말까지 기준금리는 계속해서 오를 것이다라고 전망을 해준 바 있어서 지금 이렇게 어쨌든 4번 연속 단행한 것이 지금의 물가와 고환율을 좀 잡는데 어느 정도 주요할지 좀 어떻게 보십니까? 예, 지금 한국은행의 올해 연말 우리나라 기준금리에 대한 목표 컨센서스, 그러니까 한국은행이 계획하고 있는 중장기 금리 전망은 2.75%에서 3.0%거든요. 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도 한국은행이 올 연말에 2.75에서 3.0 정도까지 금리를 올릴 것이다 라는 그런 시장의 전망이 상당히 합리적이다라고 간접적으로 얘기를 함으로써 한국은행의 금리 전망을 2.75에서 3.00%로 잡았습니다. 자, 지금 오늘 기준금리를 또 한 차례 올림으로써 우리나라 기준금리가 2.50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이창용 총재가 얘기하는 연말 금리 최고 상한이 3.0인데요. 그럼 앞으로 0.50%포인트를 더 올릴 그런 여지가 있거든요. 네. 그렇다면 앞으로 금통위 있을 때 2번 정도 0.5%
0.25%씩 두 번 올릴 그런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또 경우에 따라서는 물가가 조금 잡히면 2.75를 최고 목표로 한다면 앞으로 금리 인상은 한 번 정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뭐 그런 각도에서 볼 때 올 8월 달 이번 금리 인상은 이제 금리 인상의 마지막 기조로 가는 마지막 불꽃을 태우기 바로 직전 단계고 빠르면 올 하반기 그리고 연말경 그리고 늦으면 내년 초부터는 금리가 균형금리, 중립금리로 가거나 그 이후에 내년 중반기 쪽으로는 금리가 인하될 수도 있습니다. 물가에 대한 그 억제에 대한 효과는 현재 그 0.25% 정도 금리를 올린다고 하더라도 이게 현재 국제 유가나 우리나라 최근의 물가 상승이 해외 요인이 크기 때문에 당장의 물가가 잡히는 것으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현재 한국은행 총재도 9월 달 정도에 물가가 피크를 칠 것이다. 뭐 잘하면 8월 달에도 지금 국제 유가가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약간 상승세가 꺾일 것이다. 그러나 본격적인 하락세는 내년 상반기 정도에 이어질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저희가 이제 기준금리가 올라가면서 다양한 좀 변화들을 보고 있는데 이제 많은 분들이 좀 걱정하는 게 대출금리가 더 오를 것이다라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지금 상태에서 대출금리가 더 오른다면 가계대출 상황은 좀 어떻게 보시는지. 그렇습니다. 그 한국은행의 기준금리는 그 자체가 바로 일반 국민들의 시중 대출 금리하고 직접적인 연관성은 없습니다. 이 기준금리는 중앙은행인 한국은행이 일반 시중은행들의 매일매일 아주 초단기 과부족 자금을 해소하기 위해서 주고받는 이른바 환매조건부 채권이라는 RP에 적용하는 금리거든요.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은행이 이 금리를 올리면 시중은행도 영향을 받게 되고 이제 특히 과거에 영끌 대출을 한 사람, 자기가 담보력이 약하거나 상환 능력이 별로 없는데 부동산 가격이 계속 올라갈 것이다라는 것을 전제로 해서 마구마구 돈을 끌었었던 분들, 그중에서도 특히 그 금리를 고정금리로 하지 아니하고 변동금리로 했던 분들, 이분들은 직격탄을 받을 수가 있을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이 시장 충격, 완충 장치 이런 것도 지금 정부가 다양하게 지금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내고는 있습니다만은 이게 조금 더 효과적으로 추진될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분석을 해 봅니다. 네, 이제 많은 분들이 뭐 하반기로 가면서 부동산 시장이 조금 더 하향 안정화될 것이다로 보고 있는데 그렇다면 부동산 시장은 앞으로 좀 어떤 변화가 있을지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습니다. 부동산에 사고자 하는 세력, 부동산을 살까 말까를 결정할 때 가장 중요하게 영향을 끼치는 것이 금리입니다. 왜냐하면 부동산 그 수십억 또는 수억 되는 부동산을 자기가 현찰에 금고에 있던 돈을 그냥 빼서 사는 사람들은 거의 없거든요. 네. 대부분이 금융기관 대출 또는 사적 대출을 끼고 사는데 그때의 금리 부담이 높아진다면 굳이 지금 집 살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이 부동산 수요, 부동산 가격은 결국 수요가 높아지면 가격이 오르고 수요가 줄면 가격이 떨어지는데 현재의 금리보다도 앞으로 금리가 어떻게 될 것이냐 이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은 금리가 높다 하더라도 앞으로 이제 금리가 떨어질 거라면 지금이라도 사는 게 유리할 수 있고요. 그러나 당분간 금리 인상이 계속될 것이다라고 생각한다면 지금 사면은 큰일 나겠죠. 그런 면에서 부동산도 현재 한국은행의 금리 수준과 마찬가지로 올 하반기나 내년 초까지는 상당히 어렵다가 그 이후로 조금 안정화될 수도 있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부동산 시장에서는 그러나 금리 인상 못지않게 지금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제1기 신도시의 재건축 문제라든지 뭐 또는 여러 가지 그 GTX 노선 문제 또 국회에서 논의 중인 종부세 인하 이런 문제에도 상당히 영향을 받기 때문에 이런 것을 함께
좀 종합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일단 지금 오늘 기준금리를 2.5%로 높이면서 한미 기준금리 상단이 똑같아졌습니다. 2.5%. 9월 달에 이제 미국이 또다시 인상할지 여부가 결정되는데 아마 인상할 것이다라는 전망이 높아서 앞으로 이렇게 한미 간 금리가 역전된 상황이 쭉 이어질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예, 지금 미국의 FOMC, 미국 연방준비제도 이사회의 통화결정회의인 FOMC가 9월 21일 지금 회의를 갖는데요. 현재로서는 0.50 내지 0.75% 그러니까 빅스텝 또는 자이언트 스텝의 금리 인상을 단행할 것이 확실시 됩니다. 오늘 한국은행이 금리를 인상함으로써 우리나라 금리가 지금 미국보다 살짝 높아졌습니다. 상단 금리는 2.25%로 갔고요. 다만 미국은 기준금리에도 하단 금리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살짝 높은 그런 상황인데 현재 높아봤자 0.25% 그 내입니다만은 미국 연준이 9월 달에 결국 0.50% 또는 0.75% 포인트를 인상하게 되면 금리는 다시 역전되고 그 역전의 폭도 기존보다 훨씬 더 커지게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금융 상황은 두 나라 간의 금리 격차 때문에 자금이 크게 오고 가는 그런 어떤 자금 시프트 현상이 거의 나타나고 있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한국 경제가 나빠서 현재 미국 달러가 오르고 우리 금리가 조정되는 것이 아니고 이게 세계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금리 역전이 되더라도 상당히 제한적이다. 일본 같은 경우는 미국보다 금리가 훨씬 더 낮아도 뭐 자금이 유출된다든지 이런 문제가 없거든요. 그런 면에서 우리가 예의주시해야 되긴 하겠지만 큰 걱정할 필요는 없다고 보고요. 한국은행 이창용 총재도 오늘 우리나라 외환 보유고가 부족한 것이 아닌가. 그래서 우리나라 경제가 위태위태해서 외국 돈이 빠져나가는 것이 아닌가라는 이런 기자들의 질문에 내가 IMF 출신인데 IMF가 요구하는 선에 우리가 지금 외환 보유액 결코 부족하지 않다. 현재 거시경제 지표나 외환 보유액 상황을 볼 때 한국 경제는 상당히 선방하고 있다. 너무 걱정하지 말라. 이렇게 상당히 강력한 의조로 좀 안심을 당부하는 그런 메시지를 내기도 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오늘부터 사흘 동안 이제 세계 주요국들의 중앙은행 총재들도 모이고 경제 전문가들이 모이는 잭슨홀 미팅이 또 열립니다. 아마 박사님께서도 어떤 좀 발언이 나올지 굉장히 주목하고 계실 것 같은데 파월 의장이 좀 어떤 발언을 할 거라고 예상하십니까? 예, 그런데 그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것이 없다라는 우리 속담도 있는데요. 네네. 현재 단정할 수는 없지만 이번 잭슨홀 미팅에서 그렇게 혁신적인 쇼킹한 얘기가 안 나올 가능성이 더 높다 이렇게 봅니다. 원래 잭슨홀 미팅은 휴가를 즐기는 연준 총재들의 휴가 겸 학술 토론회까지 겸한 심포지움 모임이에요. 이게 그동안에 1978년부터 시작되어 왔는데 여기서 쇼킹한 뉴스가 나온 적이 한 4번 정도 있습니다. 나머지는 아무 소리 소문 없이 지나갔거든요. 근데 지금 워낙 세계 경제가 엄중하고 물가를 잡기 위한 연준의 긴축 노력이 많다 보니까 뉴욕 증시에 많은 호사가들이나 혹시 이번에 엄청난 쇼킹한 뉴스가 나오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주목은 하고 있습니다. 네. 저 역시 잠을 안 자고 지켜보고 있어요. 네. 오늘 밤부터 시작을 해서 한국 시간으로 금요일 날 밤, 토요일 날 아침에 끝나거든요. 그중에 특히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연설은 우리 시간으로 금요일 날 오후 11시부터 시작이 됩니다. 골드만삭스 같은 금융기관은 별 내용 없을 것이다. 그리고 또 일부에서는 굉장한 어떤 그 긴축의 시고로 나올 것이다. 이래 서로 엇갈린 표현인데요. 네. 굳이 표현한다면 이번에는 그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저는 매둘기파의 입장을 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매둘기요. 중립적인 건가요? 지금 현재 연준에서 강력한 긴축을 한다는 것을 매파. 그리고 안심하라. 우리는 그 서서히 안정적으로 운영해 가겠다는 비둘기파라고 비둘기, 그러는데요. 요즘 뉴욕 증시에서는 매파도 비둘기파도 아니라 그 합성어 매둘기파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물가는 강력히 잡겠다. 그래서 금리를 계속 올리겠다. 이런 매파적 발언을 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그렇다고 해서
경기가 침체되도록까지 세게는 하지 않겠다라는 비둘기파 발언을 같이 하는 매둘기파적 연설을 할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높다.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연준 파월 의장의 속마음이기 때문에 이것은 어떤 발언을 할지는 우리가 예단하는 것은 곤란하고 직접 들어봐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국은행이 또 경제 성장률 전망치는 하향 조정하고 물가 상승률은 5.2%로 올렸습니다. 이 때문에 이제 물가는 계속해서 오르고 경기가 침체되는 스태그플레이션, 에세 공포를 좀 우려하는 분들도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예, 우선 그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한국은행 이창용 총재의 발언을 소개를 해드리면요. 스태그플레이션이라는 것은 경기가 침체하면서 물가가 오르는 정말로 대책 없는 최악의 상황들이 모인 그것인데 스태그플레이션에서 말하는 경기 침체는 마이너스 성장이 돼야 되는데 우리나라 성장률은 지금 한국은행이 내렸다고는 하지만 올해 2.6% 성장한다는 거, 2.5% 성장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 뭐 그렇다면 2.6%군요. 2.7에서 2.6으로 낮췄는데 그런 정도 성장이라면 이것을 스태그플레이션으로 보는 것은 어느 도단이다. 이것이 한국은행 이창용 총재의 지적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장률이 조금씩 하락하고 있다는데 좀 주목을 할 필요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물가는 지난 5월 달에 비해서 0.7%포인트가 올랐는데 이것이 우리나라의 물가 상승률이 5, 6, 7, 8 이 네 달이 가장 어려운 여러 가지 구조적 요인입니다. 그런데 지금 국제 유가가 다행으로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창용 총재는 8월 달에도 조금이나마 물가가 하락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물가가 떨어진다는 게 아니라 7월 달보다 조금 상승폭이 줄어들 수 있다. 이른바 피크아웃을 할 수는 있다. 그러나 연간으로는 5%대 초반, 5.2% 정도 된다. 그러나 이것은 현재 지금 물가가 6% 넘어 있으니까 하반기로 가면 여전히 물가가 높긴 하지만 그 물가 상승률 자체는 조금씩 둔화될 수 있다라는 그런 좀 그 나름대로의 낙관론을 표시한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다음 소식은 좀 라면 좋아하시는 분들이 듣기 좀 힘들 것 같습니다. 이제 농심이 추석 이후에 라면 출고 가격 11.3%나 인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굉장히 가격 인상이 가파른 건데 현재 라면 업계 분위기는 좀 어떻습니까? 예, 라면 업계에 현재 메이저 1등이 농심, 그다음에 삼양, 빙그레, 팔도 이런 회사들이 있는데요. 네. 아직까지 다른 회사는 분위기 라면 가격에 대해서 아무 말 하지 않고 있고 삼양이나 빙그레는 현재 인상 계획이 없다 이러는데 유독 1등이라고 하는 농심이 추석 이후에 올리겠다고 전격적으로 발표를 해버렸습니다. 이유는 요즘 농심의 실적이 좋지가 않아요. 그 농심은 최근에 지금 신라면에서 농약이 검출이 돼서 유럽에서 퇴출이 되는 리콜을 하는 이런 사태가 생기기도 했거든요. 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타격을 받고 있는데 또 국제 원자재 가격, 팜유 가격도 올라간다. 그래서 올리겠다 이러는데 이 현재 라면이 원래 서민들 음식이고 가격이 워낙 싸다 보니까 10% 올린다 해도 한 100원 남짓 올릴까 별거 아니다라고 생각할 수는 있지만 이것이 물가 지수, 우리나라 CPI에 미치는 지수는 그 반영폭은 굉장히 큽니다. 그만큼 라면 사용량이 굉장히 광범위하게 퍼져 있기 때문이죠. 그런 면에서 추석 이후에 라면발 물가 폭탄이 터질 수도 있다. 그런 면에서 좀 정부에서도 아무리 물가를 자유로 하는 것이 시장 경제의 원리라고는 한다고 하더라도 굳이 이래 농심만 물가를 올리게 되는 것에 대해서는 좀 조사를 해볼 필요가 있지 않냐. 농심이 올리면 결국은 다른 데도 안 올린다고 하다가도 같이 올리게 될 것이고 네네. 그것이 물가 폭등의 도미노가 될 수 있고 지금 간신히 버텨가는 우리 물가 여기에 기름을 부을 수가 있다. 그런 면에서 상당히 악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농심에서 라면과 과자 가격도 이제 인상이 될 예정이고 오늘부터는 또 맥도날드 햄버거 가격이 오르더라고요. 많은 분들이 또 이런 즐기는 음식들이 가격이 오르면서 물가가 언제쯤 잡히나 이런 고민을 많이 하실 것 같은데 언제쯤 좀 안정될 거라 이렇게 보십니까? 지금 추경호 부총리는 추석이 최고로 고비다. 추석 지나서 10월 달부터는 조금 잡힐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이제 공식적인 전망을 하고 있는데요. 네. 공교롭게도 올해는 추석이 음력으로 기준을 하다 보니까 이게 보통 양력 기준으로
훨씬 날짜가 더 앞당겨졌습니다. 맞습니다. 추석 제수품을 구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작황도 다 끝나지 않은 상태다 보니까 더 물가가 올라갈 수 있는 이런 요인들이 있고요. 또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국제 유가, 식품류 가격 이런 것들이 상반기에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게 지금 영향을 주고 있는데 뭐 다행이라고나 할까요? 국제 유가나 국제 곡물 가격이 8월 초 또 7월 말 8월 초부터 국제 가격은 좀 하락세로 조금씩 돌아서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언제까지나 계속되지는 않을 것이다. 그다음에 또 하반기에 우리 추석 지나고 나면 추석 전에 어려운 것을 그 반작용으로 추석 이후에는 공급 물량이 조금 더 많아질 수도 있다. 이런 여러 가지 전망들이 엇갈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물가가 조금 더 안정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대호 경제학 박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